자, 오늘은 한 위대한 프랑스 화가의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퓨비드 샤반인데요. 살아있을 땐 엄청나게 조롱받았는데 죽고 나서는 불멸의 명성을 얻은 예술가죠. 대체 어떻게 그 모진 조롱과 외면 속에서 그런 위대한 예술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광은 자격 있는 이들에게 똑같이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이게 바로 퓨비드 샤반의 삶 전체를 뭐랄까 딱 관통하는 말이에요. 그토록 길고 험난한 길을 걸었는데 대체 왜 그에게 영광은 그렇게 늦게 찾아왔던 걸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봐야 할 핵심 지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된 조롱을 대체 어떻게 견뎌내고 결국에는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된 걸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정말 극명한 대조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살아있을 때 받았던 평가랑 죽고 나서 남긴 유산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훨씬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퓨비드 샤반의 여정도 마찬가지인데 그 첫걸음이 참 놀라워요. 캔버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운명이라는 게 참 예기치 못한 순간에 길을 보여주잖아요. 원래 휘비는 광산 엔지니어의 아들이었고 당연히 과학자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큰 병을 한번 앓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공학도의 길에서 예술가의 길로 말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뭐랄까 방황의 연속이었죠. 당대 잘 나가던 화가들, 앙리 쉐페르, 쿠튜르, 심지어 그 유명한 낭만주의의 거장 들라크루아의 화실까지 다 다녀봤지만 어디에도 그가 있을 곳은 없었던 거예요. 다들 격정적인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오히려 고요하고 균형 잡힌 걸 원했거든요. 결국 안 되겠다. 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그가 당시 미술계의 등용문이었던 파리 살롱에서 무려 9년 동안이나 퇴짜를 맞은 횟수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의 스타일이 그 평면적이고 차분한 벽화 같은 그림이 당시 유행하던 극적인 낭만주의나 아주 정교한 아카데미 화풍하고는 완전 딴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년 동안 그는 그냥 미술계의 이단아, 심지어는 미치광이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9년, 정말 긴 암흑기였죠. 하지만 모든 어두운 끝에 빛이 있듯이 그의 경력에도 드디어 운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9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바로 그 자신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곁을 지킨 아내의 흔들림 없는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는 끄떡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자애로운 천재라고 불렸던 아내, 칸타쿠젠 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의 예술을 온전히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피비가 나중에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의 나인 것,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전부 그녀 덕분이다. 이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아내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그의 예술을 구원해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정말 영화처럼 찾아왔어요. 아미엥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의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한 건축가가 새로 짓는 박물관에 퓨비의 그림을 걸고 싶다고 요청해요. 근데 정부는 그 그림 중 하나인 전쟁을 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퓨비가 짝이 되는 그림이랑 같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냥 기증해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에서 다른 두 작품을 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마저 그냥 기부해버리죠. 바로 이 관대함, 이 마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아미엥에서 보여준 너그러움이 말 그대로 기적의 씨앗이 된 거죠. 드디어 길고 길었던 무명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그에게 온갖 의뢰와 인정이 쏟아지는 영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미엥을 시작으로 해서 마르세유, 푸아티에, 리옹, 그리고 마침내 수도인 파리까지. 프랑스 전역의 도시들이 우리 시에도 그림을 그려달라며 줄을 섰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외톨이 취급받던 화가가 이제는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벽화의 거장이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의 명성은 이제 프랑스를 넘어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바로 미국 보스턴까지 퍼져나간 거죠. 보스턴 국립도서관에 중앙 계단을 장식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는데 이건 그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광의 정점에 선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과 예술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과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불멸의 유산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무대는 바로 파리의 팡테옹이었습니다. 프랑스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아주 신성한 곳이죠. 여기서 파리의 수호성인 성 주누비에브의 생애를 벽화로 그리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어요. 그는 이 작품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불렀을 만큼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걸작 뒤에는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고요하고 성스러운 성 주누비에브가 있잖아요. 그 모델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때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며 기꺼이 모델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 이 그림은 단순히 예술적 유언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뮤즈에게 바치는 마지막 초상화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아내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병상 곁에서 마지막 스케치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불과 몇 달 뒤인 1898년에 그도 아내의 뒤를 따라 눈을 감습니다. 그의 헌신이 그의 삶과 예술,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그의 예술은 왜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요? 그 비밀은 그의 예술 철학에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옷이나 장식 같은 디테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인간의 영혼을 그리고자 했던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지켜냈던 퓨비 드 샤반.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나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